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5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정신건강증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신건강증진법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처음 시행되고 처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좀 또박또박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법. 본래 명칭은 여기 길게 나와 있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연역을 보면 1995년에 정신보건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신보건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2017년에 완전히 바뀌어서 정신건강 증진법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명칭처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사회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기 한번 볼까요?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진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정신질환에 관련되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기본 이념 중요 표시하시고 기본 이념. 거기 오면 기본 이념을 보면 당연히 모든 국민은 해서 9가지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 이념. 정신건강증진법의 기본 이념 첫 번째 보면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모든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다음에 2항에 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음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신질환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또 3항에 보시면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헌법 제34조 1항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서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초등 6년과 중등 3년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여기처럼 아동 그중에서도 만 15세 미만의 중등 교육까지는 중등이 아니라 중학교 교육까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음에 거기 밑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치러져야 되며 자 여기가 중요하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지역사회 중심 치료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치료 우선 여기가 바로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입원이나 입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정신건강증진인의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의입원이 권장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의입원, 뒤에 나오겠지만 자의입원이 권장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 그러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면이라든지 많은 이런 쫓기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리에 시달리게 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자의입원을 통해서 이렇게 약물치료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극도로 부정시하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우선시하되 자의 입원이 권장돼야 된다. 여기가 바로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 다른 사람과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권리를 가진다. 뭐 이건 굳이 적지 않아도 되겠죠. 당연한 거고.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보면 뭐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와 자유, 특히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특히 신체와 재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가족을 강제 입원시켜 놓고 재산, 신체를 억압시켜 놓고 재산을 이렇게 훔치는 이런 일들이 하도 비일비재해서 그래서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그 무엇보다도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특히 자기결정권. 또 파랑에 보시면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우리는 정책론에서 배울 적에 급여의 종류에는 현물급여도 있고 현금급여도 있고 바우처도 있지만 기회도 있고 권력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정신질환자도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는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바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급여의 종류를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는 권력, 정책, 권력 급여를 명기하고 있죠. 권력의 급여를.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회가 아닌 권력이라는 급여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정의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어떤 사람일까? 정신질환자를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출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읽어는 봐야 됩니다. 망상, 환각, 사고,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물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웅녀 할머니의 자손으로 또 세계 IT 강국의 최고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빠른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분 욱성질이라고 표현하죠. 욱성질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럼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있어야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있고 거기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나와 있군요. 정신건강증진법이니까 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5번, 6번, 7번에 쭉 나와 있지요. 정신의료시설. 정신의료시설, 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시설, 거기 보면 정신의료시설은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원, 또 그런가 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의학과로 이 세 가지를 정신의료기관이라 하고 그 외에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정신의료, 정신요양, 정신재활시설이 있다. 암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거기 보시면 출제 비중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읽어보지 않으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재활과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끝에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거기는 출처넣으셔야 되겠지요. 또 3행에 보시면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노력해야 된다. 둘째 줄 종합적 시책 수립.
거기다 줄쳐 놓으시면 되겠고, 상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셋째 줄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된다.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단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지만 국민의 의무도 있죠. 국민의 의무. 거기 보면 조사나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 의무는 협력 의무가 있는 거죠. 협력 의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 의무. 정신건강 증진시설이 뭐가 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이들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오면 이들의 장은 셋째 줄 권리 및 권리 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 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권리 및 권리 행사 방법을 알리고 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야 한다. 다음에 두 번째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건 당연하죠. 인간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 3항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굳이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커다란 부담 없이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는 국가계획과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에 보하여 몇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어느 법이나 5년에 한 번씩 5년마다 수립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관서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관에 여부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되어 있지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그리고 쭉 페이지 넘어가서 4번에 보시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백서도 전체 보고서죠. 백서도 5년마다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행계획은 다 매년 수립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실태조사. 앞에 말씀드렸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입니다. 3년에 한 번씩인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살자 실태조사나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나와 있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인데 바로 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의 날 나와 있죠. 정신건강의 날 바로 10월 10일 뭐 중국과는 건국절에서 중국의 건국절에서 쌍십절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바로 그것이 우리는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신건강의 날.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가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소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제공,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속행위는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시군구에서 그 장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그리고 시도지사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지요. 기초정신건강 증진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고. 다음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나와 있네요.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닙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에는 이렇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리고 정신건강 간호사,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유형이 있다. 의사는 아니다. 의사는 아니다. 의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조문을 보세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의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다. 전문 분야에 따라 거기 나와 있죠.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의사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적고 있습니다만 정신건강 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정신의료시설은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원, 또 그러면 종합병원의 병원급에 들지 않은 정신의학과를 이렇게 정신의료시설이라고 하는데, 정신의료시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뭐 그런 정도. 뭐 밑에 뭐 그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국공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국공립정신병원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정신병원은 국공립으로 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됩니다. 뭐 두 번째 좋습니다. 어쨌든 국가와 국공립정신병원, 정신병원은 국공립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역시 정신요양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의 원칙은 누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요양시설도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탁 경영할 수 있지만 위탁 경영하더라도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요양시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거기 보면 2번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 허가에 초점을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은 국공립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할 적에는 거기 누구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에 초점을 두시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옆에다가 하나 적을 거 있죠. 개인 설립은 불가합니다. 개인이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해야 되고,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일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설치 행정 절차는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신재활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당연히 사회복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도 있다. 그런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신재활시설은 허가까지 가지 않고 정신재활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유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겠습니다. 정신의료시설은 국공립이 원칙입니다. 여기는 그냥 국공립입니다. 국공립. 정신요양시설도 국공립이죠. 정신재활시설도 국공립입니다. 여기는 오직 국공립이에요. 정신의료시설은 국공립 정신병원이 있는 거지요. 국공립 정신병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에 보면 용인이라든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만 있습니다.
근데 정신요양시설은 국공립 이외에는 국가 및 지단 의무자, 국가 및 지방 의무자, 물론 당연히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는데 정신요양시설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그에 비해서 정신재활시설이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정신재활시설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는 거기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적어도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5항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건강증진시설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적어도 3년에 1회 이상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증진법에 복지서비스 내용이 있는데 제목으로만 작은 글씨 볼 거 없습니다.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다양한 예체능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거주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 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의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셨지요? 이제는 정신건강증진법상에 입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입원의 종류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입원의 종류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의 입원, 동의 입원, 그리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상의 입원의 종류. 입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자의 입원. 자의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지역 시설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되 자의 입원이 우선돼야 된다. 다음에 동의 입원. 다음에 보호자에 의한 입원. 너무 깁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 앞에는 물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건강증진법상 입원의 종류,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하나씩 적어놓을 것이 있습니다. 켜져보세요. 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의 입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에 줄쳐놓으셔야 되지. 이 자의 입원을 한 사람은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거기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동의 입원.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수 있다. 또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보시면은 길게 되어 있지만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에 신청할 경우는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들이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된다. 그렇죠? 좋고 72시간 밑에도 수치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2명 이상이 있는 경우, 1명 있을 때 1명으로 하지만 2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입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자, 2항 거기다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의회의 장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2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주의 범위 내에서 아무리 길어도 2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주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동입원은 얼마였어요? 72시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주 범위 내에서 퇴원,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 입원 등의 기간은 상한선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넘어선 3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도 있는데 그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1번의 두 채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입원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사항의 젤로 끝에, 젤로 밑에 줄 보시면 2주의 범위 내에서 마치 거기 보호 의무자에 대한 입원처럼 첫 번째 입원은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입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안전,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칠 염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시간적 여유 41조 44조 이 말은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내게 한다거나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게 한다거나 또 그런가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러한 그 신청서가 도착할 시간이 없으면 바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바로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응급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봐주시고, 다음에 권익보호에 그쪽 다른 건 다 조용히 있는데 권익보호에 관련된 거 보면은 거기에 보시면 권익보호의 2항.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녹음, 녹화,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동의를 받으면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 교육이 있고 긁은 글씨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읽어서 맞고 읽지 않아 틀릴 얘기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5월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치매관리법, 출제비중은 B급 말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치매관리법이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은 2011년에 제정이 된 듯한데 치매관리법.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치매가 뭘까? 치매. 요즘 보면은 우리가 정신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면은 정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장기요양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되 5등급이 바로 경증 치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판단력, 추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거기 바로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자꾸 유전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자꾸 공포문의를 조성하는데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다. 그리고 치매 극복의 날은 9월 21일이다. 이것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치매 극복의 날은 9월 21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치매관리 종합계획, 일반적인 기본계획처럼 치매관리 종합계획도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있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다음에 치매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치매 사업에 보면은 치매 연구 사업, 그러니까 작은 글씨 볼 것도 없고 굵은 글씨로만 치매 연구 사업, 치매 검진 사업, 치매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 등록 통계 사업 거기 체크하시고. 치매 사업에는 치매 등록 통계 사업도 있고 역학조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표하실 것은 바로 치매센터입니다. 치매센터에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기초치매센터가 아닙니다.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그리고 시군구에는 치매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치매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치매센터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군구에는 치매상담센터를 주는데 거기다 줄을 지어야 되겠죠. 시군구 어디에 둔다? 동주민센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치매상담센터는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치매상담센터는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답니다. 아시겠죠? 보건소에 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 전화센터 1899-9988 있다는 것도 있던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와 지단은 치매관리 사업에 수행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제는 큐어의 대상,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 케어의 대상, 보호의 대상도 아닙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것은 다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치매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노인에 관련되어서 일자리 문제와 치매 관리 문제가 국가 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치료, 그러면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치료나 보호가 아니라 바로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치매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신건강증진법, 판서 내용 이런 정도만 해도 거의 뭐 여기서 나오겠습니다만 정신건강증진법과 출제비중은 낮지만 치매관리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효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